미국 전투기 생산 라인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펜타곤 국제방산협력국 고위 관계자의 긴급 발표에 미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F-15 전투기 3,200대가 창고에 멈춰섰습니다. 하루 손실만 870억 원. 미국, 유럽, 일본 전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한국이 전투기 부품을 100년이 걸려도 못 만듭니다. 10년 전 한국을 비웃었던 미국의 상황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45일 내 납품 가능한 곳은 전 세계에서 딱 한 곳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미국의 대기 순번이 38번이었다는 겁니다. 대체 한국은 미국이 막으려 했던 기술을 어떻게 완성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역전의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25년간 미국의 무기를 팔아왔습니다. 펜타곤 국제방산협력국 소속 리처드 K. 앤더슨이에요. 중동의 비밀 계약부터 나토 공동 프로젝트까지 전 세계가 미국에서 무기를 사가는 현장을 직접 지켜봐왔죠. 그런 제가 처음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어요. 7시에 사무실 도착해서 커피 한 잔 내리고 오늘 일정 훑어보고 보고서 몇 개 검토하는 게 루틴이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전화기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부재중 7건. 월요일 아침 7시에 부재중이 7건이라는 건 주말 동안 뭔가 터졌다는 뜻이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제일 먼저 온 메시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시애틀 보잉 에버렛 공장에서 긴급 영상이 도착해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뜬 건 공장 내부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제가 아는 그 공장은 24시간 기계 소리가 울리는 곳이었거든요. 로봇팔이 움직이고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용접 불꽃이 튀는 곳이죠. 그런데 화면 속 공장은 마치 박물관 같았어요. 모든 게 멈춰 있었습니다. F-15X 생산 라인이 전면 중단됐다는 자막이 떴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F-15X는 미 공군의 주력 전투기예요. 한 대 가격이 1,000억 원이 넘고 전 세계 동맹국들이 줄 서서 사려고 하는 기종이죠. 그런 전투기의 생산 라인이 멈췄다니요. 저는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돌렸습니다. 혹시 오래된 영상이 잘못 전송된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영상 하단의 타임스탬프는 분명히 어제 날짜였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였어요. 조종석 디스플레이 모듈. 전투기의 눈이라고 불리는 부품입니다. 조종사가 보는 모든 정보, 고도, 속도, 적기 위치, 무장 상태, 이 모든 게 이 디스플레이에 뜨거든요. 이게 없으면 전투기는 그냥 철덩어리예요. 아무리 엔진이 좋고 미사일이 많아도 조종사가 앞을 볼 수 없으면 의미가 없죠. 그런데 그 디스플레이 모듈 공급이 끊겼습니다. 저는 바로 관련 보고서를 불러왔어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기존 납품업체가 생산 차질을 일으킨 건 2달 전부터였어요. 처음엔 일시적인 문제라고 했죠. 한 달이면 정상화된다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됐어요. 결국 재고가 바닥났고 생산 라인이 멈춘 겁니다. 대기 중인 전투기가 3,200대였습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미국 공군, 해군, 해병대, 그리고 동맹국들이 기다리고 있는 전투기 수예요. 이 전투기들이 하루만 늦어져도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계산해봤어요. 하루 870억 원. 이게 그냥 증발하는 겁니다. 부품 하나 때문에요. 저는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 방산업체들의 긴급 연락을 돌렸어요. 레이시온, 하니웰, 콜린스. 미국 방산업계의 거인들이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규격이 맞지 않습니다. 생산 설비를 갖추려면 최소 3년이 필요합니다. 3년이요? 전투기 3,200대가 3년을 기다리란 말입니까? 유럽 쪽에도 타진해봤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나토 동맹국들이니까 협조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기술은 있는데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는 곳, 생산 능력은 있는데 규격이 안 맞는다는 곳. 어느 쪽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에도 문의를 넣었어요. 가까운 동맹국이고 방산 기술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본의 대답은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해당 기술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거였어요.
기술이 없다니.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런 이유로 멈출 리가 없었어요. 저는 25년간 미국의 방산 시스템을 믿어왔습니다. 세계 최강이라고요. 어떤 위기가 와도 대안이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해결책이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부품 하나, 디스플레이 모듈 하나 때문에 전체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미국이 아니었어요. 그때 보고서 마지막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안업체 분석이라는 제목 아래 전 세계 업체들의 리스트가 쭉 나열되어 있었어요. 대부분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불가능, 부적합, 일정 초과. 그런데 딱 하나 초록색으로 표시된 업체가 있었어요. 저는 그 줄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화시스템, 대한민국. 45일 내 납품 가능. 미군 MIL 규격 200% 초과 충족, 수량 제한 없음.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한국이요? 한국이 이걸 만든다고요? 제 기억 속에서 한국은 무기를 사는 나라였습니다.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요. 저희가 F-35 팔 때 줄 서서 기다리던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가 지금 미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니. 그 보고서를 덮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화시스템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문득 1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한국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한국 대표단이 펜타곤을 찾아왔던 날이었죠. 당시 저는 아시아 담당 국장이었고 그날 회의는 제 일정표에서 그리 중요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전에 일본 방위성과 화상회의가 있었고 오후에는 호주 국방부 장관과 만찬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한국과의 회의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30분짜리 일정이었죠. 저는 그 회의가 뭐에 관한 건지 대충만 훑어보고 협상실로 내려갔습니다. 펜타곤 지하 협상실은 창문이 없는 방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설계한 거죠. 형광등 불빛만 테이블 위를 비추고 벽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습니다. 외부의 시선을 완전히 차단하고 오직 테이블 위의 문서와 사람에게만 집중하게 만드는 구조예요. 저는 그 방의 분위기를 좋아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본론만 오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문이 열리고 3명이 들어왔어요. 맨 앞에 선 사람은 박정우라는 이름의 책임 연구자였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져 있었는데 며칠을 제대로 못 잔 사람 특유의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아마 이 회의를 준비하느라 밤을 새웠겠죠. 그 뒤로 실무진 2명이 따라 들어왔는데 그중 1명이 유난히 젊어 보였습니다. 26쯤 됐을까요?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이 강민수였어요. 막내 연구원이라고 했죠. 강민수는 양손으로 서류 뭉치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꽤 두꺼웠어요. 적어도 200페이지는 넘어 보였죠. 그런데 그 서류를 잡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간절하구나. 뭔가를 정말 필요로 하는구나. 하지만 간절함이 협상에서 무기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약점이 되는 경우가 많죠. 박정우가 자리에 앉으며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앤더슨 국장님,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말씀하세요. 박정우는 강민수에게 눈짓을 했고 강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첫 페이지에는 KF-21이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 저는 그 프로젝트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한국이 독자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건 몇 년 전부터였으니까요. 박정우가 자료를 한 장씩 넘기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요청드리는 건 3가지입니다. 첫째, AESA 레이더 기술. 둘째,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셋째, 전자전 핵심 모듈입니다. 이 3가지가 없으면 저희는 전투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그의 설명을 들었어요. AESA 레이더는 전투기의 눈이에요. 수백 킬로미터 밖의 적기를 탐지하고 추적하는 기술이죠.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적어도 목표물을 잡아내는 장비고요. 전자전 모듈은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고 미사일을 회피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전투기는 멀쩡하게 생긴 철덩어리에 불과해요. 박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간절해졌습니다. 앤더슨 국장님, 저희가 10년 넘게 준비해온 프로젝트입니다. 설계도 끝났고 엔진도 확보했어요. 동체 제작 기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핵심 기술 세 가지만 없으면 저희는 껍데기만 만드는 겁니다. 날 수는 있지만 싸울 수 없는 전투기요.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동맹국입니다. 60년 동안 함께 싸워온 동맹이에요. 한국전쟁 때 미국 젊은이들이 저희 땅에서 피를 흘렸고 저희도 베트남에서 미국과 함께 싸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거래가 아닙니다. 동맹에 대한 신뢰의 문제예요. 저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서류를 천천히 넘겼어요. 사실 제 결정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미국의 핵심 군사 자산이었고 동맹국이라 해도 쉽게 넘겨줄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저는 서류를 덮고 박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박 박사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국의 입장도 알겠어요. 하지만 이 기술은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박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비용을 더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공동 개발 형태로 진행해도 됩니다. 어떤 조건이든 말씀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박 박사님. 이건 미국의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예요. 이 기술이 유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한국이지만 내일은 그 기술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거죠. 박정우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이 미국의 기술을 유출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런 나라입니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박 박사님,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건 한국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법이에요. 동맹은 동맹이고 기술은 기술입니다. 이건 제가 정한 규칙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시스템이 정한 규칙이에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반박도 항의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참 동안 테이블만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국장님 입장은 이해했습니다. 그가 강민수에게 눈짓을 하자 강민수가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까보다 손떨림이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200페이지가 넘는 그 서류 뭉치를 한 장 한 장 가방에 넣는데 그 모습이 왠지 측은하게 느껴졌어요. 며칠 밤을 새워서 준비했을 텐데 결국 펼쳐보지도 못하고 다시 싸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 측은함을 금방 털어냈습니다. 협상이란 원래 그런 거니까요. 누군가는 얻고 누군가는 잃는 거예요. 오늘은 한국이 잃는 날인 거죠. 박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형식적인 악수를 나눴어요. 박정우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뒤따르던 강민수가 잠깐 멈춰 섰어요. 그리고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어요.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빛이었죠. 저는 그 눈빛을 무시하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동료들과 함께 워싱턴 시내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와인을 마시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동료 하나가 물었어요. 리처드, 오늘 한국 대표단 만났다며? 뭐 때문에 왔대? 저는 와인잔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KF-21인가 뭔가 전투기 만든다고 핵심 기술 달라고 하더라고. 테이블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한 동료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들어? 설마 진지하게 받아들인 건 아니지? 저도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당연히 거절했지. 동맹은 동맹이고 기술은 기술이니까. 다른 동료가 끼어들었어요. 한국이 전투기 만드는 거 100년 걸려도 못해. 우리 기술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엔지니어 어디서 사온다 쳐도 AESA 레이더는 만들 수가 없어. 또 다른 동료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장담했습니다. 두고 봐. 5년 안에 다시 올 거야. 그때는 F-35 사겠다고 줄 서서 기다릴걸. 저도 그 말에 동의했어요. 한국은 결국 미국의 무기를 살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질서였고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기분 좋게 와인잔을 비우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회의는 제 일정표에서 그리 중요한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그때 회의실 문 앞에서 저를 돌아봤던 강민수의 눈빛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때는 무시했던 그 눈빛이 지금은 뭔가 다르게 읽혀요. 그건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결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고 보자는 조용한 다짐 같은 것이었어요. 그날의 거절이 한국을 멈추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다른 길로 걸어가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저는 10년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보고서가 올라간 지 이틀 만에 저는 펜타곤 5층 비공개 회의실로 호출됐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테이블 주위에 국방부 고위 관계자 6명이 앉아 있었고 맨 상석에는 차관보가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차관보가 입을 열었습니다. 리처드, 보잉 주가가 어제 하루 만에 23% 빠졌어. 의회에서 청문회 열겠다고 난리고 대통령실에서는 1시간에 한 번씩 전화가 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차관보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을 이었어요. 미국 내 업체는 전부 3년 이상 걸린다고 했어. 유럽도 안 되고 일본도 안 돼. 45일 안에 납품 가능한 곳은 전 세계에서 딱 한 군데야. 어딘지 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화시스템 한국이죠. 차관보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래. 한국이야. 그래서 내가 가야 해, 리처드. 가서 부품 확보해와.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요? 제가 직접 갑니까? 차관보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리처드, 이건 협상이 아니야. 솔직히 말할게. 이건 구걸이야. 우리가 한국한테 부탁하러 가는 거라고. 내가 25년 동안 이쪽 일을 해왔잖아. 아시아 담당도 했고 한국 사람들하고 면식도 있고. 적임자가 너밖에 없어.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았습니다. 25년간 저는 무기를 파는 쪽에만 서 있었어요. 사러 다닌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한국에 가서 부품을 사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구걸하듯이요. 차관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비행기는 내일 아침이야, 준비해.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해서 보니까 전용기가 아니더라고요. 일반 민항기 비즈니스석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펜타곤 고위 관계자가 해외 출장 갈 때 민항기를 타다니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전용기 배정받으려고 며칠씩 기다릴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14시간쯤 지났을까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짐을 챙기고 입국장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런데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거대한 LED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항 로비 전체를 덮고 있는 대형 스크린이었어요. 화면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한화시스템 방산 수출 200억 달러 돌파. 47개국과 계약 체결. 유럽, 중동 생산 라인 풀가동 중. 자막이 연속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멈춰서서 그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200억 달러면 한화로 27조 원이에요. 47개국이면 전 세계 거의 모든 주요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사고 있다는 뜻이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홍보가 아니야. 이건 실적이야. 마중 나온 주한미군 연락장교를 따라 차에 올라탔습니다. 목적지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화시스템 통합 캠퍼스였어요. 차가 공항을 빠져나와 고속도로에 진입했는데 창밖 풍경이 제가 기억하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온 게 8년 전이었어요. 그때도 출장이었는데 그때 본 한국은 여전히 성장 중인 나라였습니다. 여기저기 공사 중인 건물이 많았고 도로도 복잡했죠. 그런데 지금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도로는 정체 없이 쭉 뻗어 있었고 양옆으로 거대한 산업단지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물류 트럭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하늘에는 드론 같은 것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마치 잘 짜인 시스템 속에서 모든 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성장 중인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미 완성된 나라였습니다. 성장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완성은 설명이 필요 없거든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묘한 불안감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갑자기 10년 전 그 회의실이 떠올랐어요. 박정우 박사와 함께 왔던 젊은 연구원. 강민수. 회의실 문 앞에서 저를 돌아보던 그 눈빛이 창밖 풍경 위로 겹쳐졌습니다. 그때 저는 그의 침묵을 실력이 없다는 증거로 해석했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조용한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이 창밖 풍경을 보니까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때 그들이 조용했던 건 설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어차피 우리가 안 믿을 거니까 그냥 보여주기로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한적한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얼마쯤 달렸을까요? 저 멀리 거대한 건물 단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학교 캠퍼스인 줄 알았습니다. 규모가 그 정도로 컸거든요. 그런데 정문에 가까워지니까 한화시스템이라는 글자가 보이더라고요. 차가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연구소라고 하기엔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연구소는 건물 몇 동짜리였어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건 수십 개의 건물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도시 같았습니다. 보안 게이트를 지나니까 내부가 더 놀라웠어요. 연구동, 생산동, 테스트동이 전부 한 캠퍼스 안에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저 멀리 활주로 비슷한 것도 보였어요. 드론이나 소형 항공기를 테스트하는 시설 같았죠.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전부 연구소입니까? 옆에 있던 연락 장교가 대답했어요. 연구소이자 생산시설이고 테스트센터입니다. 한화시스템은 개발부터 양산까지 전부 여기서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방산업체들도 이 정도 규모로 통합된 시설은 드물어요. 보통은 연구소 따로, 공장 따로, 테스트 시설 따로 흩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걸 한 곳에 다 모아놓은 겁니다. 정문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멀리서도 눈에 익은 실루엣이었어요. 가까이 다가오니까 확실해졌습니다. 10년 전 그 회의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정리하던 젊은 연구원. 강민수였어요. 지금은 전무라는 직함이 붙어 있었습니다. 강민수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멀리서 오셨습니다. 앤더슨 국장님. 아니, 지금은 부국장님이시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하는 동안 그의 손끝에서 떨림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강민수가 몸을 돌리며 말했어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저는 그의 뒤를 따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설득할 생각이 없구나. 브리핑도 프레젠테이션도 그런 거 없이 그냥 보여줄 생각인 거구나. 마치 말로 설명하는 건 시간 낭비라는 듯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이미 협상은 끝난 거라는 걸요. 제가 뭘 말하든 뭘 요구하든 그건 이미 의미가 없었어요. 한국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고 멈춰 있는 건 미국이었으니까요. 강민수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부터 달랐어요. 미국 방산업체들의 로비는 보통 회사 역사를 자랑하는 공간이거든요. 벽면에 옛날 사진이 걸려 있고 유리 진열장 안에 모형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고 창업자 동상 같은 게 서 있죠. 그런데 이곳 로비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넓고 깨끗한 공간에 안내 데스크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회사 역사관 같은 건 없습니까? 강민수가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어요. 저희는 과거를 전시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 한마디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말이 없구나 싶었어요. 필요한 말만 하고 불필요한 설명은 일절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미팅을 하면 보통 환영 인사부터 시작해서 회사 소개 영상을 보여주고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 1시간씩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강민수는 그런 절차를 전부 생략하고 바로 현장으로 저를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어요. 문이 열리자 거대한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양쪽 벽면이 전부 유리창이었는데 그 너머로 뭔가 거대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봤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공장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생산 라인 위로 로봇 팔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고 컨베이어 벨트가 끝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천장에는 자동 운반 장치들이 레일을 따라 부품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기계였어요. 사람의 개입 없이 전 과정이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강민수가 제 옆에 서서 말했어요. 24시간 가동됩니다. 멈추는 시간은 분기별 정비 점검 때 딱 4시간이에요. 저는 눈을 떼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저 라인에서 하루에 몇 대나 생산됩니까? 강민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디스플레이 모듈 기준으로 하루 287대입니다. 287대.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곱씹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이 정상 가동할 때 하루 생산량이 40대 정도예요. 그것도 숙련공들이 3교대로 붙어서 일할 때 얘기죠. 그런데 한국은 사람 없이 로봇만으로 하루에 287대를 찍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7배예요. 제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강민수가 덧붙였어요. 불량률은 0.001%입니다. 10,000개 만들면 불량이 하나 나올까 말까예요. 미군 MIL 규격이 요구하는 수준의 2배를 초과합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미국은 지금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춰 있어요. 하루 생산량이 0대죠. 재가동하려면 최소 3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287대씩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술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다른 거였어요. 강민수가 복도 끝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조립 라인도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의 뒤를 따라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이 왜 3년이나 걸린다고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들은 숙련공이 필요한 시스템이거든요. 수십 년 경력의 기술자들이 손으로 정밀 작업을 해야 해요. 그런데 그 숙련공들이 은퇴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젊은 인력들은 그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 5년은 훈련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그 문제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결한 거였습니다. 애초에 숙련공이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로봇이 하니까요. 로봇은 은퇴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실수하지 않습니다. 24시간 돌아가고 불량률은 0.001%예요. 조립 라인이 있는 공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거대한 로봇 팔들이 부품들을 집어 올려서 정확한 위치에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마치 발레 같았어요. 부드럽고 정확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복되고 있었죠.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미국의 보잉 공장이 떠올랐어요. 이틀 전에 봤던 그 영상.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춰서 박물관처럼 조용했던 그 장면이요. 그 이미지와 지금 눈앞의 광경이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강민수가 제 옆에 와서 섰어요. 무슨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멈춰 있는 동안 한국은 계속 달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뒤를 따라가면서 물었어요. 강 전무님, 하나만 물어봐도 됩니까? 강민수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이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때 직접 뵀으니까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 정도까지 올라온 겁니까? 강민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부터입니다. 저는 가만히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그때 미국에서 기술을 안 주시길래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솔직히 가능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죠. 미국이 안 준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앤더슨 부국장님, 저는 그날 회의실에서 부국장님이 하신 말씀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동맹은 동맹이고 기술은 기술이라고 하셨죠.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동맹은 동맹으로 유지하면서 기술은 저희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어요. 오히려 그게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거나 비꼬았으면 저도 반박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담담하게 말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강민수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회의실로 가시죠. 자세한 이야기는 거기서 하겠습니다. 저는 그의 뒤를 따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여전히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믿으면서 한국 같은 나라들은 결국 우리 기술을 사게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편하게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동안 한국은 이걸 만들어낸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미국이 손 내밀어야 하는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저는 걸으면서 내내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그날 제가 기술을 넘겨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국이 이렇게까지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을까? 어쩌면 제 거절이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든 건 아닐까? 회의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민수가 문을 열며 말했어요. 들어가시죠. 이제 본론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회의실 안으로 들어서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10년 전 펜타곤 협상실에서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기술을 달라고 했던 그 사람. 박정우 박사였어요. 하지만 그때와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정장 대신 회색 연구 점퍼를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거의 다 휘어져 있었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박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을 내밀었어요. 멀리서 오셨습니다. 앤더슨 부국장님. 강민수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기술은 이미 보셨으니까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감이 오지 않았지만 일단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강민수가 박정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소장님, 부국장님께 그 자료를 보여드리시죠. 박정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테이블 위에 놓인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회의실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어요. 화면에 뭔가가 떠올랐는데 처음에는 뭔지 잘 몰랐습니다. 낡은 종이 같은 게 스캔된 이미지였어요. 박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저희 연구 일지입니다. 화면이 천천히 스크롤됐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페이지들이 지나갔어요. 날짜, 실험 내용, 결과, 소감 같은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면서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의아했어요. 기술 데이터나 성능 수치를 보여줄 줄 알았는데 웬 손글씨 일지를 보여주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박정우가 첫 번째 페이지를 확대하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담담했어요. 2015년 3월 15일.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듣고 나니 막막하다. 회의실을 나와서 복도 끝 화장실에 들어갔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팀원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한국에 돌아가서 어떻게 설명하지?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한참을 울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박정우가 화면을 넘겼어요. 2015년 3월 20일. 서울로 돌아왔다. 팀원들을 모아놓고 결과를 발표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김현수 연구원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나중에 들으니까 그날 밤 사표를 썼다고 한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 잘못한 게 아니다. 그냥 힘이 없는 거다. 기술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다. 화면이 계속 넘어갔습니다. 박정우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2015년 4월 3일. 새로 시작하기로 했다. 미국이 안 주면 우리가 만들면 된다. 말은 쉽다. 하지만 방법을 모르겠다. AESA 레이더의 핵심 기술은 논문에도 안 나온다. 미국이 철저하게 막아놓은 영역이다. 손에 든 거라곤 기초 이론뿐이다. 여기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건지. 2015년 7월 22일. 14번째 실험이 실패했다. 송수신 모듈이 계속 오작동한다. 원인을 못 찾겠다.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실제로는 안 된다. 연구실에 박혀서 3일째 집에 못 갔다.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받지 못했다. 나중에 문자를 보니까 아이가 열이 났다고 한다. 미안하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건 기술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그리고 한 팀의 10년이 고스란히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2016년 1월 1일. 새해 첫날인데 연구실에 있다. 작년 설날도 여기서 보냈고 올해도 여기서 보낸다.
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괜찮다고 하신다. 괜찮지 않은 거 안다. 그래도 지금 멈출 수가 없다. 2016년 8월 15일. 23번째 실험. 또 실패했다. 박상현 연구원이 오늘 사직서를 냈다. 3년을 함께 했는데 떠난다고 한다. 잡을 수가 없었다. 그 사람 말이 맞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걸 언제까지 하냐고. 나도 모르겠다. 언제 끝날지. 2017년 2월 14일. 연구실 바닥에서 잤다. 야전 침대 펴놓고 자다가 새벽 3시에 일어났다.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바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안 됐다. 다시 누웠는데 잠이 안 온다. 화면에 이름들이 나열된 페이지가 떴습니다. 박정우가 말했어요. 이건 10년 동안 저희 팀을 떠난 연구원들 명단입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름이 27개였습니다. 그 옆에 날짜와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가정 사정, 건강 문제, 이직, 학업 복귀. 이유는 다양했지만 결국 다 같은 뜻이었습니다. 버티지 못한 거죠. 박정우가 화면을 끄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부국장님, 저희가 오늘 기술을 보여드린 건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숫자는 결과물일 뿐이에요. 저희가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희는 미국을 이기려고 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미국이 싫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음 세대한테 같은 부탁을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받은 그 기분, 기술을 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서야 했던 그 기분을 제 후배들한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든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메모하던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강민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10년 전 그 회의실에서 저는 막내 연구원이었습니다. 서류 정리하고 자료 준비하는 게 제 역할이었어요. 그때 부국장님께서 거절하셨을 때 저는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미국이 너무 야속했어요. 같은 편이라면서 왜 안 도와주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부국장님이 그때 거절하신 게 어쩌면 저희한테는 가장 좋은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그때 기술을 받았으면 저희는 평생 미국 기술에 의존하는 나라로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안 주시니까 저희가 직접 만들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손으로요. 그게 결국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을 바라봤어요. 이상하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수없이 많은 협상을 해왔는데 이렇게 손이 떨린 적은 처음이었어요. 박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저희는 부국장님께 원망 같은 거 없습니다. 진심이에요. 그때 거절당하고 돌아오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그게 저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힘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무거워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박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됩니까? 박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적 없었습니까? 이렇게까지 힘든데 그냥 때려치우고 싶은 적 없었어요? 박정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매일이요. 매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실험이 연속으로 실패할 때, 연구원들이 한 명씩 떠날 때, 가족들 얼굴도 못 보고 연구실에서 밤을 새울 때, 그때마다 이게 뭔 짓인가 싶었어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후배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이 친구들이 미국에 가서 기술 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 포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했어요. 에어컨 소리만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25년간 계약서를 넘기면서 살았다. 숫자를 맞추고 이익을 따지고 조건을 협상하면서 살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간을 갈아 넣은 거다. 밤을 갈고 가족을 갈고 건강을 갈아서 여기까지 온 거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가 진 게 아니었어요. 애초에 이길 자격이 없었던 겁니다. 같은 무대에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협상을 하러 온 거였고 이 사람들은 10년을 바친 삶을 보여준 거였습니다. 박정우 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이제 실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자를 모시겠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40 초반쯤 돼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정장 차림에 얇은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파일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전형적인 실무형 인간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민수가 소개했어요. 이성훈 실장입니다. 해외 수출 계약을 총괄하고 있어요. 이성훈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부국장님.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 파일을 열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그리고 리모컨을 집어들더니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국가 목록이 떴어요. 왼쪽에 국기가 있고 오른쪽에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대기 순번이었어요. 1번 폴란드, 2번 사우디아라비아, 3번 아랍에미리트. 목록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영국, 호주, 노르웨이, 인도, 인도네시아. 화면을 스크롤해도 끝이 없었어요. 20번, 30번을 지나서도 목록은 계속됐습니다. 이성훈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현재 저희 디스플레이 모듈을 요청한 국가가 47개국입니다. 생산 라인은 한정되어 있고 선착순으로 배정하고 있어요. 미국은 요청이 늦게 들어온 편이라서요. 화면이 멈췄습니다. 미국이라는 글자 옆에 숫자가 보였어요. 38번.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38번이요? 미국이 38번이라고요? 이성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38번째예요. 저희 생산 능력으로 계산하면 미국 물량은 대략 14개월 후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미국 전투기 3,200대가 14개월 동안 창고에 서 있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루 손실이 870억인데 14개월이면 얼마입니까? 계산이 안 됐어요. 너무 큰 숫자라서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깐만요, 이성훈 실장님. 저희 미국입니다. 미합 중국이에요. 60년 동맹국이고 한국 안보의 핵심 파트너잖아요. 그런데 38번이라니요. 폴란드보다 뒤라는 겁니까? 사우디보다 뒤라고요? 이성훈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부국장님, 저희도 미국인 거 압니다. 그래서 38번인 겁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성훈이 서류를 한 장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다른 나라 같았으면 접수 순서대로 50번대였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38번까지 올린 겁니다.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이라서 38번이라고요. 그게 배려라는 겁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계에서 미국은 항상 1번이었어요. 어떤 협상에서든 어떤 계약에서든 미국은 맨 앞줄에 앉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저한테 38번 번호표를 쥐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성훈 실장님, 저희가 60년 동맹이지 않습니까? 한국 전쟁 때 미국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피를 흘렸어요. 지금도 주한미군이 한국을 지키고 있고요. 그 동맹의 가치를 고려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강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가만히 듣고만 있던 그가 처음으로 말을 꺼낸 거예요. 부국장님, 10년 전에도 그 말씀하셨죠?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강민수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10년 전 펜타곤 회의실에서 박정우 소장님이 동맹 이야기를 꺼냈을 때 부국장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동맹은 동맹이고 기술은 기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미국의 법이라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강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도 그 원칙을 배웠습니다. 동맹은 동맹이고 사업은 사업이에요. 60년 동맹은 소중합니다. 저희도 그 가치를 압니다. 하지만 그건 안보 영역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 테이블에서 논의하는 건 사업입니다. 부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사업에서는 동맹이 아니라 계약이 기준이 됩니다.
그건 부국장님이 10년 전에 저희한테 가르쳐 주신 원칙이에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했던 말이 그대로 돌아온 거였어요. 그때는 그 말이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동맹은 동맹이고 기술은 기술이다. 미국의 법이다. 그 한마디로 한국의 요청을 깔끔하게 거절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논리가 지금 저를 조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이성훈 실장님, 14개월은 너무 깁니다. 그동안 미국 공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전투기 3,200대가 멈춰 있으면 전력의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 틈을 노리면 어떡합니까?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안보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이성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해합니다. 하루 손실이 870억 원이라고 들었어요. 심각한 상황인 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애원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순서를 조정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38번이 아니라 10번 안으로, 아니 5번 안으로만 올려주셔도 됩니다. 제가 워싱턴에 가서 어떻게든 설득해 볼게요. 조건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가격을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5년간 협상 테이블에 앉아왔는데 이렇게 목소리가 떨린 적은 처음이었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협상이 아니라 구걸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강민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쳐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요? 단 2글자였습니다. 그래서요. 그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제가 아무리 미국의 위기를 설명해도, 아무리 동맹을 강조해도, 아무리 숫자를 나열해도 그들에게는 그냥 그래서요라는 반응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미국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평생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질서가 무너지는 게 이런 거구나.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이성훈이 서류 파일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어놓았어요. 부국장님, 다른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종이를 바라봤어요. 상단에 특별 우선 공급 조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성훈이 설명했어요. 저희가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순서를 조정해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 적힌 조건들을 충족하시면 별도 생산 라인을 미국 전용으로 배정해드릴 수 있어요. 45일 내 납품도 가능합니다. 저는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자가 잘 읽히지 않았어요. 조건들을 하나씩 훑어봤습니다. 기술 이전, 정비 허브 지정, 공동 개발 참여. 예상했던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항목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과거 기술 이전 거부에 대한 공식 사과. 저는 그 문장을 2번, 3번 읽었습니다. 공식 사과. 이 5글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알고 있었어요. 이건 제 개인이 사과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10년 전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거였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갑의 위치를 스스로 내려놓는 거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했어요. 강민수도 박정우도 이성훈도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자격심사였어요. 미국이 과거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 오만함을 버릴 수 있는지 시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시험대 위에 서 있는 거였어요. 저는 25년간 이쪽 일을 해오면서 단 한 번도 사과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사과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더 정확하겠죠. 미국은 항상 규칙을 만드는 쪽이었으니까요. 규칙을 따르는 쪽이 불만을 품을 수는 있어도 규칙을 만드는 쪽이 사과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저한테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들어 강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강 전무님, 이 조건은 좀 과하지 않습니까? 기술 이전이나 정비 허브는 협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 사과는 다른 문제예요. 이건 미국의 체면에 관한 거잖아요. 강민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부국장님, 체면이 밥 먹여줍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어요. 지금 미국 전투기 3,200대가 창고에 서 있습니다.
하루에 870억씩 증발하고 있고요. 14개월 기다리시면 체면은 지킬 수 있어요. 대신 그동안 얼마나 손해를 보실지는 부국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거든요. 체면을 지키면서 14개월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체면을 버리고 45일 만에 부품을 받을 것인가. 선택지는 두 개뿐이었어요. 박정우 소장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저희가 이 조건을 넣은 건 미국을 굴욕주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이 과거를 인정할 수 있는 나라인지, 아니면 여전히 예전 방식만 고집하는 나라인지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용인 캠퍼스의 건물들 위로 노을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25년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미국의 우위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왔어요. 한국 같은 나라들은 결국 우리 기술을 살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만든 질서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믿어왔죠.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를 밀지 않았어요. 서류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회의실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바라봤어요. 박정우, 강민숙, 이성훈. 세 사람 모두 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에어컨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그때 저는 한국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그게 미국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기술을 공유하면 미국의 우위가 흔들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동맹은 동맹이고 기술은 기술이라는 논리로 저 자신을 납득시켰죠. 강민수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박정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성우는 그냥 기록만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위로하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틀렸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때 그 선택은 미국을 지킨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미국을 고립시킨 거였습니다. 한국은 저희 없이도 해냈고 저희는 지금 한국 없이는 안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어서 다음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나서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한 게 아닙니다. 시대를 과소평가한 겁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회의실 안이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저는 서 있는 게 힘들어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방금 제가 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이건 그냥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25년간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부정하는 말이었어요.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에 강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10년 전 회의실에서 봤던 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분함도 원망도 승리감도 없었어요. 그냥 담담한 눈빛이었습니다. 강민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과는 받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조건을 더 붙이지도 않았고 우위를 과시하지도 않았어요. 승자의 언어는 짧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방금 25년의 자존심을 내려놓았는데 그는 고작 5글자로 그걸 받아준 거예요. 강민수가 이성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실장님, 계약서 준비해 주세요. 이성훈이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박정우 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부국장님, 오늘 힘드셨을 겁니다. 쉬시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악수가 따뜻했습니다. 10년 전 펜타곤에서 나눴던 그 차가운 악수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박정우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저희는 부국장님을 이기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같이 가고 싶었던 거예요.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만 그때는 저희한테 자격이 없었고 지금은 생겼을 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저는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25년간 저는 갑의 자리에만 앉아 있었어요. 그 자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제 일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자존심을 버린 게 아니라 비로소 같은 눈높이에 설 자격을 얻은 거라는 걸요. 2주가 지나고 저는 다시 시애틀에 와 있었어요. 보잉 에버렛 공장. 2주 전만 해도 박물관처럼 조용했던 그 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는 소리, 로봇팔이 부품을 집어올리는 소리. 공장이 다시 살아난 거였어요. 생산 라인 위로 박스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박스들을 바라봤어요. 측면에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한화 시스템, 한국에서 온 부품들이 미국 전투기 조립 라인 위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보잉 담당자가 말했어요. 첫 납품이 예정보다 5일 빨랐습니다. 불량은 단 하나도 없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내부에서도 반신반의했어요. 한국 업체가 이 정도 품질을 맞출 수 있을까 했거든요. 근데 막상 받아보니까 저희 기준을 훨씬 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계속했어요. 이건 그냥 부품이 아닙니다. 시스템이에요. 저희가 20년간 쌓아온 품질 관리 기준을 한국이 단번에 뛰어넘은 거예요.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생산 라인을 따라 걸으면서 전투기들을 바라봤어요. F-15X. 미 공군의 주력 전투기. 2주 전만 해도 눈을 뜨지 못하고 창고에 서 있던 전투기들이 이제 하나씩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조종석에 한국산 디스플레이 모듈이 장착되고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고 테스트를 거쳐서 활주로로 나가는 거죠. 미국 전투기가 한국 기술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한미 공동 개발 프로젝트 출범식이었습니다. 펜타곤 대강당에 기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고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있었어요. 무대 위에는 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성조기와 태극기. 60년 동맹의 상징이죠. 저는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옆에 강민수가 서 있었어요. 2주 전 용인 회의실에서 저한테 그래서요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의 표정은 달랐어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눈빛의 날카로움은 없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앤더슨 부국장님, 이번 계약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미국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게 된 거 아닙니까?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대답했어요. 의존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건 함께 만들어가는 단계로 진입한 거예요. 60년 동맹이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기술을 제공하고 한국이 구매하는 관계였다면 이제는 양국이 함께 개발하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된 거죠. 기자가 후속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미국의 기술 우위가 흔들린 건 아닙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기술 우위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기술을 독점하는 게 힘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기술을 함께 나누고 함께 발전시키는 게 진짜 힘인 시대가 됐어요. 오늘 이 자리가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악수 세션이 있었습니다. 저와 강민수가 무대 중앙에 섰어요. 카메라가 일제히 우리를 향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강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하는 순간 10년 전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악수가 있었죠. 펜타곤 회의실에서 한국 대표단이 떠날 때 나눴던 악수요. 그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형식적으로 손만 내밀었죠. 거절당하고 돌아서는 사람들한테 그 정도 예의도 갖추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똑바로 서서 강민수의 눈을 바라보며 악수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저는 그의 눈만 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거절당했던 그 손이 지금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거절하지 않는 손으로요. 강민수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막히면 돌아가면 됩니다. 문이 닫히면 벽을 뚫으면 되고요. 저희는 그렇게 해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이제는 문을 같이 열면 되겠죠. 악수가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축하 인사, 질문, 명함 교환. 정신없이 1시간쯤 지났을까요? 행사가 끝나고 대강당이 텅 비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무대를 바라봤어요. 주머니에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25년간 무기를 팔면서 배운 것들, 그리고 오늘 새로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술 통제는 단기 전략이다. 그 아래에 이어서 적었어요. 기술 협력은 생존 전략이다. 두 문장을 번갈아 읽었습니다. 25년간 저는 첫 번째 문장만 믿고 살아왔어요. 기술을 쥐고 있으면 힘이 생긴다고, 기술을 안 주면 상대가 결국 무릎 꿇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무릎 꿇는 대신 직접 만들어버렸습니다. 다음 줄에 적었어요. 동맹은 위계가 아니다. 존중이다. 이것도 오늘 배운 거였습니다. 60년간 저는 동맹을 위계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위고 한국이 아래라고. 미국이 주고 한국이 받는다고. 하지만 그건 동맹이 아니었어요. 그냥 거래였죠. 진짜 동맹은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였습니다. 저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장 강한 무기는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펜을 내려놓고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10년 전, 저는 한국에게 문을 닫았습니다. 기술을 안 준다고 동맹이랑 기술은 별개라고 말하면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때 저는 그게 미국의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문을 닫을 수 있는 힘,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진짜 힘이라고요. 하지만 진짜 힘은 다른 데 있었어요. 문이 닫혀도 포기하지 않는 힘. 벽 앞에서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힘. 10년을 갈아 넣어서 결국 해내는 힘. 한국은 그 힘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그걸 과소평가했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10년 전 미국이 닫았던 문. 한국은 그 앞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돌아갔고 만들었고 결국 미국이 먼저 손 내미는 나라가 됐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반드시 열린다는 걸 대한민국이 증명해낸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뜨거웠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더 빛나게 합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이고 더 가슴 벅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동방송TV였습니다.